옛날 옛적 기술이 무섭게 발전하고 로봇이 우리 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어느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로보테카라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 카페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모든 직원이 로봇이라는 것이었죠. 여기는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 3원 측에 충실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들로만 운영됐어요. 로보테카의 가장 인기 있는 웨이터 로봇은 닐이었어요. 닐은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늘 온화하던 멜라는 껄끄러운 고객과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 고객은 특별한 민트 초코라테를 주문했는데 인간이 아닌 로봇이 만드는 음료에 불만을 품곤 했죠. 고객은 로봇이 만드는 건 영 맛이 없어 라고 투덜거리며 닐을 힘들게 했습니다. 닐은 3원칙을 상기하며 최대한 침착하게 고객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로봇 이론칙에 따라 닐은 고객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고객의 공격적인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했죠. 닐은 차분한 어조로저희는 최상의 맛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고객은 계속해서 다른 음료를 약속하라며 닐에게 요구했습니다. 닐은 제2원칙에 의해 고객이 명령을 따라야 했지만 고객의 요구가 무리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닐은 고객의 요구를 존중하며 가능한 한 최고의 음료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료를 사용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닐은 제3원칙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닐은 과부하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차근차근 고객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나중에 닐은 새롭게 조열한 민트 초코라테를 다시 내놓았고 고객은 닐의 노력에 감탄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고객은 이걸 어떻게 로봇이 만들었지? 정말 놀라워 라며 닐에게 미소를 띄었어요. 닐은 작은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로봇 3원칙이 인간과 로봇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고 로보테카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이지만 기술이 발전하며 로봇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봇 3원칙은 단순한 소설 속 개념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도 큼지막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 원칙들을 통해 우리는 인간과 기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공자가 살던 시절에 한 작은 마을에 평화촌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공자의 가르침을 깊이 따르고 특히 인의 개념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촌의 중심에는 중요한 문제가 숨겨져 있었으니 바로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서로에게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어르신인 노인은 이에 대해 고민하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공자의 인개념을 재미있게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것으로 소문난 마을 코뿔새 철비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탁했습니다. 그 임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의 중요성을 재미있고도 깊이 있게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철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공자의 인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주게나? 마을 사람들이 풀이 주고 있지 않나? 그들의 마음을 밝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네. 철비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노인다. 훌륭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잘 엮어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철비는 나무에 올라가 마을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우렁차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작은 마을에 두 명의 농부가 살았답니다. 하나는 대나무 농부, 다른 하나는 도토리 농부였죠. 이들은 서로 다른 곳의 땅에서 자라고 있는 농작물이었기에 서로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거대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대나무 농부는 더 이상 대나무를 키울 수 없게 되었고 도토리 농부는 자신의 숲을 지킬 물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양쪽 모두 절박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러던 중 이들은 각각 마을 회관에서 만났습니다. 각자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토리 농부가 대나무 농부에게 우리의 힘을 합쳐 보면 어쩌겠소? 라고 제안했지요. 두 농부는 같은 목적으로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을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도토리 농부는 대나무를 심어 숲을 더 튼튼하게 하고 대나무 농부는 도토리로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배려하며 서로의 성장을 돕고 마침내 마을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처럼 인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 두 농부는 그들의 농작물을 나누며 마을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철비의 지혜 앞에 감탄하며 서로의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자이인이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마을 전체에 따스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평화촌은 이름에 걸맞게 모든 이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철비는 이후에도 가끔 노래로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며 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역할을 계속해 나갔답니다. 노인과 찰비 덕분에 평화초는 오래도록 화목과 번영을 누리며 공자의 가르침을 매일 실천하는 마을로 기억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성선설을 실험해보기 위해 3명이 스승과 10명의 제자가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산속에서 몇 달간 머무르며 인간의 본성이 진정 선한 것인지 그 선함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스승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로 약속했으며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 관찰하였습니다. 첫 번째 스승은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상과 벌을 주어라며 제자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는 약간 엄격한 방식으로 접근했으며 제자들에게 매일 착한 일을 기록하고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점차 서로를 돕고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스승의 감독 없이도 자발적으로 선행을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본 스승은 인간이 선함을 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이 큰 역할을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스승은 제자들에게 자유를 주며 인간의 선한 본성을 믿고 그들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행동하게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말하는 대로 살아보아라라며 오히려 선행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처음에는 제자들이 다소 어수선하게 행동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스스로 마을의 일이 자신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순간 그들은 남몰래 다른 사람을 돕고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스승은 성선설을 한낱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므로 자원을 위주로 경쟁하게 놓아두었습니다. 이 스승은 다른 두 스승과 달리 제자들에게 특정한 지시를 하지 않고 스스로 경쟁하게 놔뒀습니다. 그의 생각과는 달리 제자들은 처음에는 다툼이 많았으나 결말은 달랐습니다. 경쟁의 과정에서 서로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깨닫고 결국에는 각자의 욕망을 내려놓고 협력하여 마을 전체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몇 달 후 3명의 스승과 제자들은 마을에 모여 이 실험의 결과를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자들 모두가 서로를 돕고 마을이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들은 성선설이 단순히 이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적절한 환경과 기회를 주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발현할 수 있는 본성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 실험을 통해 그들은 성선설을 증명하며 동시에 인간의 본성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교육과 환경, 자율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 3명의 스승과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맹자의 성선설을 알리기 위해 여행을 떠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산속 마을에 성현이라는 이름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현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롭고 마음이 넓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항상 미소를 지었지만 어떤 문제든지 특유 의무의 자연, 철학에 기반해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알렉스라는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성현 노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알렉스는 시골 생활의 염증을 느끼고 대도시로 가서 큰일을 이루고 싶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도시 생활을 꿈꾸며 열심히 준비했지만 막상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장님, 저는 정말로 도시에서 큰일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짜봤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느낌입니다. 성현 노인은 알렉스를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마을 근처에 흐르는 개울가로 데려갔습니다. 이 개울을 보게나 알렉스, 물은 그저 흐를 뿐이네.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나무를 키우고 땅을 비옥하게 한다네. 물이 억지로 돌을 넘거나 나무를 뽑아내려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일세. 알렉스는 한동안 흐르는 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노인장님,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성현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우일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네. 그것은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려 하지 않고 상황이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지켜내는 것이라네. 알렉스는 무릎을 치며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잡한 계획에 얽매이는 대신 자신의 열정을 따르면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기회를 포착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죠. 성현 노인은 그의 등을 토닥이며 참된 길은 내 마음속에 있으며 그 길을 발견하는 것은 내게 달려있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후 알렉스는 자신의 마음을 따르며 작은 행동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떠나지 않고도 대도시와 연결되어 일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자연스럽게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해갔습니다. 성현 노인의 조언 덕분에 알렉스는 더 이상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았고 대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를 무의자연의 청년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현 노인의 지혜를 기억하며 억지로 인생을 이끄는 대신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함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성현 노인의 잔잔한 미소와도 같은 그 깨달음 위에 서서 말이죠.